안녕하세요. 10만 유튜버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바닷가로 나와봤고요. 토요일 아침인데, 제가 아직 머리를 못 감은 관계로, 머리가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뭐 토요일이니까 그냥 차분하게, 얼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얼굴을 공개하게 됐고요. 어, 멋있네요. 이 사진. 그죠? 빨리 좀, 이런 좀 여행도 좀 떠나고 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게 일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월요일 날, 백신 주사를 드려 맞고요, 저도. 그래서 백신 휴가로 뭐 이틀? 뭐 좀 쉬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말 때도 뭐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개인적인 얘기고. 오늘은 그 잭슨홀 미팅, 그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요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잭슨홀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냥 뭐 제 거 보시면 끝날 정도로 그냥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금요일날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현물 매도는 있었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좀 확인됐다는 점.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3천에서 300, 3,200 사이의 이게 박스권 장세가 일단은 유지될 것 같은데 상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도 어쨌든 우호적이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 다우, 뭐 나스닥 할 거 없이 다 회복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크게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봐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해드린 이제 모더나를 제외하면 대부분 많이 상승했어요. 여기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조금 부진했고요. 그동안 워낙 좋았으니까 반대되는 흐름이 나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세미컨덕터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AMD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뭐 물론 여기 지금 보면은 에너지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이쪽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 뭐 이 무형자산 뭐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의 흐름이 계속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도 좀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어 이렇게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등을 최근에 최 며칠 사이에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여기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달러 약세로 다시 전환됐다라는 모습이고 이게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너무 여기서 강해지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지 않은데 달러 흐름이 좀 약해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상승하던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금리는 그냥 뭐 계속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1.5%를 넘어서면 금리는 이제 다른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 이하에서는 뭐 제가 아침마다 뭐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하나씩 좀 차분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 이거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원문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원문의 느낌을 좀 보시라고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뭐 테이퍼링 할까 안 할까 불확실했는데 저는 이 정도 느낌이면은 테이퍼링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된 걸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9월에 하냐, 10월에 하냐, 11월에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이퍼링이 불확실성이 완화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완화된 거다. 이제 어쨌든 시그널 주니까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막 그러면 하면은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맨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표현이 조금 다른데 이
두 가지 제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파월하고 옐런이 두 자식을 데리고 뭐 긴축이란 나라로 여행을 간다. 이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때 두 자식이 첫 번째가 인플레, 두 번째가 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클리어하게 프로그레스가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레이버 마켓 고용 시장에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인플레는 이미 이제 긴축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이 조금 부진해서 아직은 조금 쉽지 않다. 그리고 병원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고용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긴축 쪽으로. 근데 긴축 쪽으로 가는데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긴축이고 여기가 완화다. 부양책을 이제 완화한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전에는 뭐 여기쯤 있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완화적일 수 없을 만큼 완화적이었어요. 심지어 뭐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거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작년 이제 이번 6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라는 얘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도비씨 하냐 호키씨 하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 그 FOMC 회의가 도비씨 했습니까? 호키씨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이 정도 이렇게 긴축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가 뭘 만드냐면요. 요만큼의 차이가 도비시하다는 말을 만듭니다. 즉 도비시하냐 호키시하냐의 차이는 시장의 기대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장의 기대보다 더 앞서 나가서 야 이놈아 이러면 인플레 안 떼면 안 돼. 그러면 대가리 머리를 탁 치면 어우 굉장히 시장이 아파하는 거죠. 이때를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호키시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매파다 그러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비시하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 정도까지 겁먹었는데 여기 있네 라는 거죠.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월이 얘기는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우리는 완화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 이해되시죠? 그림 잘 그린 것 같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이제 파월이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이 여기 또 볼게요.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겁니다. 조만간 몇 달 안에 그죠?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특정한 아이템 예를 들자면 중고차 가격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게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으로는 상대적으로 아주 그냥 좁은 그룹, 그러니까 몇몇 애를 제외하고는 이거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제 파월이 얘기했고요. 이게 실제로 유스트카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이때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이때 4월 5월 달에 중국이 여기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던 중고차 가격이 뭐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뭐 더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안 사요. 안 사면 되잖아. 안 산다니까? 가격 더 올라가면 안 사. 그럼 내 새 차를 기다려서라도 내가 새 차를 사지. 뭐하러 사냐? 요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 이제 짜장면집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짜장면 어떻게 그려볼까요? 자, 짜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니다.
아무튼 짜장면이에요, 이게. 짜장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파는 겁니다. 이제 짜장면 가격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CPI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짜장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밀가루, 그리고 양파 이런 게 필요하죠.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자 물가, 그래서 PPI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짜장면을 못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이제 이것도 이거랑 이거랑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짜장면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짜장면 만드는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일시적으로 이 짜장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짜장면의 가격이 만약에 2만 원을 한다. 동네 짜장면 가격이 2만 원 한다. 그럼 드시겠어요? 안 먹죠. 그럼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냥 다시 그냥 낮춰야지. 낮추거나 못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 즉 사주는 사람이 계속 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파월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 가만 안 둔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파월이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그냥 뭐 넘어가.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했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날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애가 있어. 근데 뭐 파월이 저기 있어. 근데 파월이 원래는 무서운 아빠였어. 근데 막 까불고 놀고 있었는데 파월이 그래 너 옛날에는 좀 놀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래 병원 갔다 왔으니까 좀 놀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한번 야 너 그렇게 놀다가 혼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라는 거죠. 혼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인플레가 그래?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좀 까불면 안 되겠다. 요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비유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파월이 얘기한 거 보면은 만약에 이 만약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만약에 진짜 높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가만 안 둬.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단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진에 보면은 엄마가 이제 야, 너 이제 혼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옛날에 이제 썼던 그림인데 뭐 엄마 왜 이렇게 인플레가 없어요? 뭐 그러면은 야, 인플레는 없어. 뭐 이렇게 혼내주는. 너 이렇게 차일디시한 질문을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그림이 있어서 그냥 제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이 만약에 그냥 아빠 오늘 피곤해서 잘게 너 놀아라 그러면서 뭐 유튜브 보고 막 까불고 놀고 있었어요. 인플레가. 근데 너무 까불고 노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애가 뭐 큰일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놀았냐? 야, 그만 놀아, 그만. 야, 너 또 더 놀면 혼낸다? 이런 느낌이라고.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디플레이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파월이 해주셨습니다. 자, 요 표에는요, 파월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말을 했냐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앤드 기술 테크놀로지가 되게 프라이스 가격을 낮추고 특별히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지난 30년 동안 영향을 줬는데 이런 일들이 이게 거의 거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디플레이셔너리 압력이 갑자기 멈추거나 뭐 중단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어서 여기 있는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에 가장 역점을 둬서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니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좀비 기업, 두 번째는 유니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유니콘의 파괴적인 혁신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CPI, 특히 CPI를 낮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마존, 쿠팡,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회사들입니다. 아까 제가 짜장면집 얘기했고요. PPI 얘기했고요. CPI 얘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고요. 생산자 물가입니다. 여기 뭐 있다고 그랬죠? 밀가루 있고요. 양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짜장면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이제 물건이 오고 가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 여기서 뭐 누구 뭘 먹죠?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먹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요걸 유통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통하는 회사들이 이 마진을 먹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서 짜장면 그 사람들한테 가져다 줄 때까지. 근데 이제 이 유통 마진을 먹는 회사들이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등이 이제 유통 마진을 먹는 회사들이죠. 근데 이 회사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롯데쇼핑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그동안 8년 동안 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유통 마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통 마진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CPI가 낮아지는 거죠. PPI가 오르는데 CPI가 낮아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지금까지 힘들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유통 마진인 겁니다. 근데 이 유통 마진이 왜 낮아졌냐라고 하면 아마존과 쿠팡 때문인 거죠. 쿠팡이 그냥 다 공짜로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뭐 배송도 공짜로 해줘버리고 막 이러니까 유통 마진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CPI가 물건 가격이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은 유통 마진 먹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PI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게 근데 이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아니 이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회사가 어떻게 망하지도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냐라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 그림의 핵심인 통화량의 증가가 있었다. 니네들이 QE를 자꾸 하니까 QE를 자꾸 해가지고 돈을 푸니까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제 요 책의 있는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을 좀 반갑게도 파월 형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침에 기분 좋게 그래 리틀 리즌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동안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냐면요 야 이 아마존의 혁신 이거 끝났어 야, 이 10년 동안 해먹었으면 됐지. 유통 마진 낮출 것도 없어, 더 이상.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국의 역할. 중국이 이제 생산 덜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ESG가 더 어떻게 되면은 이거 이거 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쪽에서, 이런 파월 형님께서 얘기하신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테크놀로지가 점점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요인들을 계속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끝나면 또 다시 지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진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언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잖아요. 뭐 쿠팡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파울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프리머추얼리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성급하게 물가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되게 경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 이거 좀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표현이 ill-timed polic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때 실행하는 정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끝까지 전열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그림 하면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뭐죠? 브레이브하트의 옛날에 멜 깁슨 이 아저씨가 막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그림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창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려오는데 뭐
마지막에 제 정확한 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멜 깁슨이 막 그때 자 기다려 기다려 이랬던 것 같아요. 기다려 더울 때까지 기다려 더울 때까지 그러다가 이게 숨겨놨던 이게 창을 쫙 이렇게 하면서 와 우르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그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제 딱 아침에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그 어쨌든 긴축 혹은 테이퍼링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시장의 생각보다 좀 더 앞서가가지고 좀 충격을 줘야 될 정도로의 물가 상승 이런 걸 막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안 그러면은 너무 빨리 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다가 이거 숨겨놨더니 창 안 보고 오다가 들어버렸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찌르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 이제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너무 느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긴축을요. 그러면 너무 느리게 하면은 문제가 더 클까요? 아니면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가 더 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파월의 생각은.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느리게 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이거 이제 딱 홀트로 라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이퍼링을 해도 비둘기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어커머티브가 이제 긴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커너티브한 파이낸셜 컨디션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그렸던 자 여기가 긴축 여기가 완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6월 달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비시아냐 호키시아냐를 따졌을 때는 여기가 시장의 기대라고 한다면 여기가 시장의 기대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보다 이쪽에 있으면 도비시 이쪽에 있으면 호키시 그래서 갑자기 호키시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가버리면 호키시한 거예요.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빨라 버리면 호키시한 거고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시장의 생각이 이렇게 가면 연준이 여기 있고요. 또 이렇게 가면 또 여기 있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또 시장의 기대는 또 여기만큼 가겠죠? 그러면 이제 파월이 여기까지 오고 아직 난 도비시 아직 난 어커머티브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르다. 테이퍼링 진행하는 거랑 금리 인상은 아주 다르니까 여기서 이 표현으로는 이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테이퍼와 나중에 금리 인상은 아주 그 디커플링 아니 달라. 이거는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 인상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테이퍼링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옛날에 3프로 TV에서도 그림을 그렸던 게 2009년부터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올라갔죠.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조금 줄어드는 듯 2014년에 줄어드는 듯 싶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뭐 요 정도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한 8조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이 구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퍼링입니다. 여기가 올라오는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올라오는 속도가 요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고요. 금리 인상은 언제 했냐면 이것보다 이게 진정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 멈추고 나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는 거다. 금리 인상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멈춘다라는 의미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준의 자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뭔가를 안 사준다라는 건데 연준이 살 때 뭘 사냐면 채권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산다라는 얘기는 또 다시 말로 하면은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고 돈을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을 누구한테 안 빌려줍니까? 정부한테 안 빌려준다는 거죠. 연준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 그래도 문제없이 돌아간다. 그런 상황이 돼야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금리를 은행에서 정하지만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정하는 금리가 물론 중앙은행과의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지만 정부의 상황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빨라도 2023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2023년보다 빨리 인상할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네, 그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어제 이제 오종태 이사님하고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라는 책으로 이제 북카페 촬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너 뭐 이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언제 그거 하냐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높아짐에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북카페는 대부분 점심시간에 촬영합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출판사인데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그다음에 이거 1시간 정도 딱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 편집 내용은 목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어젯밤에 제가 이거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냥 재미로 하윤이랑 저랑 이제 라이브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을 해보면 그냥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MT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까불고 뭐 이랬던 근데 그 노래 중에서 이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참 혼자 살기 힘들고 막 어려운 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함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최초 공개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배상수 교수입니다. 이 배상수 교수와 함께 정말 진짜 재밌게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어떤 컨텐츠보다 하이 퀄리티라고 생각하고 재미도 추구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잘 쉬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데 좀 여행도 가시고 그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